저는 올해 58이 된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3년 전 제 인생의 전부이자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낸 뒤로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아들 녀석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녀석 출근길에 먹을 아침밥을 차리고 텅 빈 집안을 쓸고 닦는 것이 제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에 홀로 누워 잠이 들 때면 옆자리의 빈 공간이 칼바람처럼 시리게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듬직하게 잘 자라주어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녀석이 퇴근하고 돌아와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 저와 마주 앉아 제가 차린 저녁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잿빛 하늘처럼 무던하고 조용하기만 하던 제 인생에 얼마 전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전 농사만 짓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편에게 물려주신 경기도 외곽의 쓸모없던 밭대기가 신도시 개발 부지로 덜컥 묶이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주말마다 아들 손잡고 가서 고구마도 캐고 옥수수도 심었던 추억이 깃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1년에 한두 번 벌초하러 가는 것 말고는 찾아가지도 않는 그저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받아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또 무슨 세금 고지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어보고 그 안에 든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토지 보상 안내문. 제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그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 찍힌 액수를 확인한 순간 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30억.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한참을 세어보고 나서야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평생 10,000원짜리 한 장 허투루 써본 적 없는 제게 30억이라는 돈은 축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 다가왔죠.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누가 이 사실을 알고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나쁜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접근하면 어쩌나.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일한 핏줄인 아들에게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죠.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했던 동네 부동산이며 거액의 돈이 오갔던 은행 창구 직원의 입을 통해 아무개네 집이 밥 팔아서 벼락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간 모양입니다. 단골로 가던 시장 채소 가게 주인이 언제부턴가 제게 사장님 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에게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눈길 하나하나가 제게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탐욕스러운 눈들이 저와 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꼭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여 저녁상을 차려주자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서도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눈치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래, 아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제 물음에 녀석은 쭈뼛거리며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드디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에 제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 앞서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아가씨일지, 우리 아들의 짝으로 괜찮은 사람일지 온갖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평생 제 치마폭에 쌓여 자란 것만 같던 아들이 어느새 짝을 찾아 제품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주말이 되자 아들이 제 손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저랑 바람 쐬러 나가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녀석은 저를 데리고 동네에 새로 생긴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마주 앉으니 아들 녀석의 얼굴이 조금 전에 제 마음처럼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녀석은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이내 수줍은 소년처럼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아가씨 이름은 유라예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 아들은 제게 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이야기뿐이었죠. 아들 말이 그 아가씨 직업이 플로리스트라고 하더군요. 요즘 말로는 그렇게 부른다는데 강남의 번듯한 상가 건물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예쁜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버님은 자수성가한 사업가인데 인품이 그렇게 훌륭하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곱게만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 아버님이 혼자 키운 딸이라 그런지 정말 어른들한테 싹싹하고 예의가 발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저번에 제 직장 동료들이랑 다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다들 유라 씨 칭찬만 하더라고요. 저한텐 과분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아들의 자랑을 들으며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아가씨가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 아들을 왜 만나는 걸까? 혹시 우리가 갑자기 큰 돈을 갖게 된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하는 못된 생각마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아들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유라 씨는 우리 집 사정 같은 거 전혀 몰라요. 제가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아니,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거 신경 쓸 사람 아니에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라고요. 오히려 제가 괜히 주눅 들어서 우리 집은 평범하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그런 소박한 가정이 항상 부러웠다고, 엄마랑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제 마음속에 싹트던 의심의 씨앗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푹 빠져서 좋아하는데 제가 뭐라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전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습니다. 녀석의 자랑은 끝이 없었죠. 그림 보는 걸 좋아해서 주말엔 같이 미술관 데이트를 하고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여리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제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이미 아들의 콩깍지에 단단히 전염돼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음에도 저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제가 초를 칠 수는 없었습니다. 텅 비었던 저희 집에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 딸처럼 제잘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여자 보는 눈이 있네. 그렇게 좋은 아가씨라니 엄마도 빨리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 말에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주말마다 그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와서는 제게 시시콜콜한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그 아가씨가 자기에게 직접 떠준 목도리를 둘러주기도 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제 앞에서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댔죠. 사진 속에서 제 아들 옆에 서 있는 아가씨는 아들 녀석의 자랑이 조금도 과장이 아닐 만큼 참으로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뜬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날들이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아들이 제게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비사돈께서 직접 예약을 하셨다는데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좋기로 소문난 최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옷장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옷만 사입던 제게 그런 으리으리한 장소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단 한 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뭘 그렇게 걱정해요. 그냥 평소 입던 대로 입고 나오세요. 유라씨 아버님도 그런 거 신경 쓰는 분 아니에요. 아들은 제 걱정이 멋쩍었는지 그렇게 말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길을 살려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곳에 가서 제 돈으로 가장 비싼 옷을 한 벌 사입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으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제 자신이 조금은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미용실에 들러 곱게 머리 손질까지 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아들이 식당 입구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은 휘파람까지 불며 너스레를 떨었죠. 와, 우리 엄마 오늘 여배우 같은데요? 너무 고우세요. 아들의 칭찬에 멋쩍으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녀석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화려한 내부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받은 방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예비 며느리와 중후한 멋이 풍기는 예비 사돈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유라라고 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100배는 더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절 보자마자 두 손을 곱게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곱고 예의 바른지 저는 첫눈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옆에 선 예비사돈 역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인품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양복은 입었지만 조금도 거만하지 않고 인자한 미소로 제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라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유라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님을 뵈니 어머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값비싼 음식들이 차례로 상에 올랐지만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빈잔에 물을 채워주고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전 정말 죽은 남편이 제게 복덩이를 보내줬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들이 이렇게 완벽한 짝을 데려온 것도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제 인생에 펼쳐질 행복한 날들의 시작이라고 전 굳게 믿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고 예비사돈이 인자한 웃음과 함께 제 아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랑스러운 제 아들의 어릴 적 일화들을 신이 나서 늘어놨죠. 제 이야기를 듣는 예비 며느리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졌고 예비 사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자라 아드님이 저렇게 번듯한가 봅니다 하고 저를 띄워주었습니다. 제 어깨가 으쓱해지고 온 세상이 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앳돼 보이는 젊은 종업원 하나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의 메인 요리인 해물 갈비찜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맛있는 음식으로 향하는 순간 종업원의 발이 그만 상다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짧은 비명과 함께 종업원의 손에 들려있던 뚝배기가 그대로 제 쪽으로 엎질러졌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이 제가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장만한 비싼 원피스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이 데인 듯 화끈거렸고 값비싼 옷은 순식간에 간장 국물과 기름기로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세상에,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심했어야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비 며느리와 사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와 물수건으로 옷을 닦아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제 아들 역시 사색이 되어 제 옆으로 달려왔죠. 엄마 괜찮아요? 많이 뜨거워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다는 손짓을 하면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처럼의 좋은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민망했고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실수를 한 그 종업원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제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하면서도 그 눈빛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듯 처절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은 제 옷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는 척하며 제게 몸을 바싹 밀착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걱정하며 정신없이 소란을 피우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차가운 속삭임이 제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쉿! 일부러 쏟은 거예요. 조용히 따라오세요. 아드님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쏟았다고?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챈 예비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어요. 그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완벽하고 상냥한 미소를 띤 예비 며느리와 인자한 예비 사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에 끔찍한 속삭임이 마치 환청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걸 거야.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눈앞의 현실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 조용히 물러나는 그 종업원의 눈과 마주친 순간 제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눈빛은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소리 없이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 내 아들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다는 말인가? 혹시 저 고운 예비 며느리에게 무슨 흉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내게 숨기는 빚이라도 있는 건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어느 것 하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된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다. 옷이 엉망이 돼서 화장실 가서 좀 정리하고 와야겠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자기가 같이 가겠다며 절 말렸지만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들을 겨우 떼내었습니다. 그리고 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정체 모를 불행의 실체를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고 저는 마침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복도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복도 모퉁이에서 아까 그 종업원이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저 고개짓으로 반대편의 어두컴컴한 비상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홀린 사람처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죠. 종업원은 묵직한 철문으로 된 비상구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오는 싸늘한 외풍에 저도 모르게 몸이 떨려왔습니다. 종업원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뒤를 한번 휙 돌아보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게 되자 덜컥 겁이 났죠.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종업원이 와락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겁에 질려 하얗게 된 얼굴과 파들파들 떨리는 손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아주머니, 시간 없어요. 저 사람들 언제 아주머니 찾으러 나올지 몰라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무서운 데로 끌고 와서...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이에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아니,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분들한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면 어떡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은 제 말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저 사람들 그냥 사기꾼 아니에요. 결혼을 미끼로 집안 재산을 통째로 거덜내는 전문 사기단이라고요. 아니, 사기단이라니 말도 안 돼. 저 사람들 주로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집안을 노려요. 유산을 상속받았거나 로또에 당첨됐거나 아니면 토지 보상금 같은 걸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저렇게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가 왜 평범한 아드님을 만나겠어요? 다 아주머니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토지 보상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던 이유, 그 돈의 존재를 이 아가씨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아니야라고 외치던 이성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거대한 공포가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그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했다는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종업원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혹시 그냥 짐작으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라면... 그러자 종업원은 제 말어리를 자르며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짐작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쓰는 수법 저는 뼛속까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제 친언니가 저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했거든요. 네?
저희 언니 참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람을 너무 잘 믿었죠. 그놈들이 그걸 파고든 거예요. 처음엔 저희 언니 또래에 아주 잘생긴 놈이 먼저 접근했어요. 오빠 동생 하자면서요. 종업원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남자가 자기 여동생이라며 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게 지금 아주머니 아드님 옆에 있는 바로 그년이에요. 그년이 저희 언니한테 친구처럼 굴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들었죠. 언니는 금방 그놈들한테 푹 빠졌고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아버지라며 저 늙은 놈을 데려왔어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허락하는 척 저희 가족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았던 거예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로 위장한 완벽한 사기단. 종업원은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혼집을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잘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 늙은 놈이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고 언니를 꼬드겼어요. 결국 언니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전부를 그 사기꾼 놈들 손에 쥐어줬죠. 돈을 받고 나자마자 그놈들은 전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했었죠. 하지만 그놈들은 아주 영악했어요. 차용증이나 계약서 한 장 남기지 않았고 언니가 자기 발로 돈을 건네는 장면만 CCTV에 남아있으니 증거 불충분이라더군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증인인 저희 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이 무너져서 제대로 된 증언조차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잡으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종업원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자매의 사진이 있었죠. 이게 저희 언니예요. 저놈들 만나기 전에요. 참 예뻤죠. 사진 속의 언니라는 여자는 참으로 맑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화면을 넘기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제 예비 사돈 행세를 하던 바로 그 남자와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여자가 환하게 웃는 종업원의 언니와 함께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배경은 소름 끼치게도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바로 이 한정식 집의 다른 방인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수하려고 몇 년을 이 사람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저것들이 다음 사기 대상을 만날 때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식당을 가장 자주 이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파트타임으로 취업해서 저것들이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아주머님 아드님 이름으로 예약 잡힌 걸 보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발 제 언니처럼 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아가씨가 겪었을 고통의 무게가 제 아들의 미래가 되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일단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종업원의 다급한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야 했죠.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겨우 힘을 줬습니다. 종업원은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며 이따 꼭 연락달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가운 복도를 걸어 제가 나온 방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문을 열면 저들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합니다. 드르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기꾼들은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옷은 좀 닦으셨어요? 그 가증스러운 위선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끔찍한 진실과 눈앞의 완벽한 연극 사이의 괴리를 제 정신이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대로 저는 방 문턱에서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을 얼마나 헤맸을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에 저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 손때가 묻은 수십 년간 봐온 익숙한 제 방의 천장이었죠. 희미한 두통과 함께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정식집, 종업원의 귓속말, 비상계단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그리고 제 아들의 행복한 얼굴 옆에서 천사처럼 웃고 있던 그 여자의 가증스러운 미소. 엄마, 정신이 드세요? 엄마! 제 시야가 또렷해지자 제 아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들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예비 며느리가 될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린 것을 확인하자 그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이마에 올려져 있던 물수건을 새로 갈아줬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식당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너무 놀라 급히 집으로 모시고 와 의사를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 과로와 빈혈 증세가 겹쳐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일 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했다더군요. 과로와 빈혈이라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제 몸이 아니라 제 영혼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눈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너무 긴장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잘해 보이려고 욕심부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여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감싸는 그 부드러운 손길이 마치 차갑고 미끈거리는 뱀 한 마리가 제 팔을 휘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속에서 역한 기운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저도 모르게 손을 뿌리칠 뻔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내 순진한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을 폭로해봤자 아들은 충격으로 쓰러진 엄마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는 필사적으로 혐오감을 감추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식당 아니었니?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태연 씨랑 저랑 얼마나 놀랐는데요. 일단 제가 죽 좀 끓였는데 조금이라도 드셔보시겠어요? 그 여자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 손수 끓인 죽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그 모습을 대견하고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제부터는 저 역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저 악마 같은 것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이자 충격으로 쓰러진 연약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그 여자가 떠주는 죽을 기계처럼 몇 술 받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술 더 억지로 받아 먹자 구토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죽을 넘기고 있자 그 여자는 제 아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연 씨, 어머님 안색이 좀 돌아오신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제가 있으면 더 불편하실 테니 푹 쉬셔야죠. 내일 제가 다시 와서 돌봐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여자가 너무나 고맙고 대견하다는 듯 감동한 얼굴로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그 여자가 집을 완전히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누워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들 녀석은 깜짝 놀라 절 바라봤죠. 태연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제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하게 떨려 나왔던 탓일까요? 아들은 군말 없이 제 침대맡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비상계단에서 있었던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엄마가 쓰러지기 전에 종업원이랑 잠시 얘기를 나눴어. 그 종업원 말이 유라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 아버지라는 사람까지 전부 사기꾼이래. 우리 집 돈 엄마가 받은 토지 보상금 노리고 너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래. 제 말을 듣는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업원이 들려줬던 피 맺힌 사연까지 모두 털어놨죠. 그 종업원 언니가 몇 해 전에 똑같은 수법에 당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더라. 증거로 사진까지 보여줬어. 그 사기꾼들이랑 자기네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아들이 제 팔을 잡은 손을 스르륵 풀어내며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직 몸이 안 좋으셔서 헛것이라도 보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갑자기 쓰러진 엄마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태연아. 엄마가 한 말 전부 사실이야. 그 종업원이. 유라 씨가 어떤 사람인데 엄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 종업원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대체 왜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한 거래요?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은 모든 걸 그 종업원의 거짓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아들의 완강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잖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 언니 인생까지 팔아가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제발 엄마 말 좀 믿어줘. 어? 하지만 제 애원은 아들에게 조금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절 바라보며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혹시 유라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랑은 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일부러 넘어가신 거 아니고요? 그거 자격지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 저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마지막 통보를 하듯 말했습니다. 전 엄마 말 못 믿어요. 아니, 안 믿을래요. 엄마, 오늘은 그만 쉬세요. 저도 피곤하네요. 아들은 그렇게 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닫힌 방문을 보며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마 같은 사기꾼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훔쳐가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독한 싸움터에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사기꾼들보다 제 진심을 외면하고 그들의 편에 선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와 배신감이 제 온몸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그 종업원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줬던 작은 쪽지였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자 그곳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휘갈겨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을 굳히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죠. 여보세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절망감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예요. 우리는 그날 밤 인적이 드문 동네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일을 모두 털어놨죠. 제 이야기를 듣는 종업원 아가씨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도 처음엔 언니 말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냐면서요. 저놈들은 그렇게 가족 사이를 먼저 이간질하고 사람을 고립시켜요. 종업원의 위로에 저는 겨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제 등을 두드려주던 종업원은 이내 결심한 듯 비장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이제부턴 저랑 아주머니 둘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아주머니 아들을 구해야 하고 저는 저희 언니의 복수를 해야 해요. 목표는 같아요. 우리 꼭 저놈들 우리 손으로 잡아 넣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젊은 아가씨의 눈에는 저와 같은 종류의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향한 위태롭고도 절박한 공조를 시작했죠. 그날 이후 저와 종업원은 거의 매일같이 만나 다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몇 년간 쫓아다니며 모은 자료라며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 사기꾼들의 사진과 알려진 가짜 이름들,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차 번호 몇 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증거가 부족해서 경찰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해요. 저놈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아주머니 아들도 두 눈으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 만한 증거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예비사돈 행세를 하던 그 늙은 놈의 사업체였습니다. 저는 상견례 때 받았던 명함을 들고 다음날 곧장 택시를 타고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죠. 번듯한 사무실이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온갖 독촉장과 고지서가 시커멓게 꽂혀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없이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죠. 명함에 적힌 번듯한 회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였던 겁니다. 다음은 그놈이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종업원이 적어준 차 번호를 조회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개인 소유가 아닌 장기 렌터카였습니다. 그것도 대포차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의심스러운 업체의 명의로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름도 회사도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전부 남을 속이기 위한 연극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제 예비 며느리, 그 여자의 꽃집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아들이 말했던 강남의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정말 아들의 말처럼 화사하고 예뻤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가게 주인이라는 그 여자는 자리에 없었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직원들만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몇 송이 사는 척하며 직원에게 말을 걸었죠. 아유, 여기 사장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가게도 가지고. 아, 사장님이요? 저희도 얼굴 뵌 적은 몇 번 없어요. 거의 가게에 안 나오셔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 꽃집 역시 그 여자가 진짜 주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무대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가게를 나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옛말처럼 그들의 화려한 거짓말들이 하나씩 제 손안에서 더러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죠. 제 아들은 제가 충격으로 쓰러진 뒤 그 여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살뜰히 간호하는 그 여자의 연기에 제 아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 저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엄마 보세요. 유라 씨가 이렇게 착한데. 그 종업원 말이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엄마도 이제 아시겠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제 순진한 아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그 여자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참 동안 제 안부를 묻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지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태연 씨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셔서요. 저희가 결혼하면 살 집을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로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에 아들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덫을 놓기 위해 쥐구멍에 미끼를 놓는 사냥꾼처럼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죠. 근데 아버지 사업체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집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처리하면 절세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지만 어머님께서 5억 정도만 현금으로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물론 나중에 저희가 꼭 갚을 돈이고요. 그저 형식적으로 잠시. 드디어 놈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종업원 아가씨가 말했던 시나리오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철없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께서 우리 집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엄마, 도와주실 수 있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유, 5억이라니. 그게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너무 큰 돈 아니니? 그걸 전부 현금으로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제 망설임에 그 여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님, 부담스러우시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가 다른 방법 알아볼게요. 괜찮아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제 아들을 자극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제게 서운하다는 듯이 얼굴을 굳히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전화도 피하고 찾아와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애를 태우게 만들어야 저들이 제 미끼를 더욱 확실하게 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와 사돈될 사람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집에는 어색하면서도 기대감 넘치는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 차려본 밥상 중에 가장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졌다.
아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얼굴과 맞은편에 앉은 사기꾼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다. 아이, 솔직히 말해서 5억이 보통 돈이냐? 평생을 모아도 못 만져볼 사람이 태반인데. 그래도 어쩌겠어. 태연이 네가 애원하는데. 이 어미가 돈 때문에 자식 앞길 막는다는 소리를 들어서야 쓰겠니? 아이, 사돈 어른께서도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시는데 더는 고집 부릴 수 없지. 제 말은 아들을 향한 허락이자 사돈될 남자를 향한 예의,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제 허락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그 여자 역시 감격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 그래서 말인데 그 5억 원 내가 내일 아침에 은행문 열자마자 바로 찾아오마. 제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늙은 사기꾼 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얼굴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 근데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건 나도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할까? 내일 다 같이 은행 앞에서 만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뭐 내가 돈을 찾아서 여기 집으로 가져오면 그때 다시 와서 받아가겠니? 그들은 잠시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늙은 사기꾼 놈이 인자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하하, 사부인, 아니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저희가 내일 오후에 댁으로 잠시 들리겠습니다. 그 편이 사부인께서도 안전하고 편하시죠. 걸려들었습니다. 은행 CCTV 앞이 아닌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서 현금을 직접 받아가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모든 약속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예감한 개선 장군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집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보란듯이 놓여있는 그들의 빈 밥그릇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들을 제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인생을 건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말했죠. 태연아, 은행은 엄마 혼자 좀 다녀오마. 이렇게 큰 돈인데 너까지 따라오면 괜히 사람들 이목만 끈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제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자마자 종업원 아가씨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경찰서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희들의 진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모은 증거들을 검토한 형사님들은 오늘 현장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형사님들은 제게 신문지로 가득 채운 커다란 돈가방을 건네줬습니다. 맨 위에는 진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몇 개 올려두어 누가 봐도 거액의 현금처럼 보이게 위장한 가짜 돈가방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지금 댁으로 가서 미리 잠복하고 있겠습니다. 놈들이 돈가방에 손을 대는 순간 바로 덮치겠습니다. 아드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연기하시기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직한 돈가방을 거실 탁자 위에 보란듯이 올려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오후 시간이 되자 마침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를 내며 거세게 울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닌 비장한 전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잔뜩 기대에 부푼 얼굴을 한 사기꾼 부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하, 사부인 기다리셨습니까?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검은 돈가방에 집요하게 고정돼 있었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는 탐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한 잔씩 내어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제 속내를 모르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간 뒤 제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돈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약속한 5억 원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늙은 사기꾼 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 앞에서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돈가방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놈의 손이 가방의 지퍼를 잡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꼼짝마! 경찰이다! 안방과 작은 방의 문이 동시에 벌컥 열리며 건장한 형사 여럿이 순식간에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뭐야! 늙은 놈은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고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지었던 인자하고 상냥한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황과 공포로 짐승처럼 일그러진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죠.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아들 태연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라뇨? 왜들 이러세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형사들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형사들 뒤에서 종업원 아가씨가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사기꾼들을 향해 나지막히 말했죠. 드디어 잡았네. 우리 언니 인생 망가뜨린 값 이제라도 치러야지. 그 모습을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형사팀장님이 제 아들과 사기꾼들 앞으로 다가와 돈가방의 지퍼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돈다발이 아닌 신문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조춘식, 박미영씨, 두 사람을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형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기꾼의 팔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박미영? 이유라가 아니라 박미영이라고?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제 어머니의 호소가 진실이었음을 깨달은 아들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수갑을 찬 박미영,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아들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사 같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증오와 경멸로 일그러진 악마의 얼굴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야! 이 순진에 빠진 등신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네 엄마 돈 30억 때문에 내가 너 같은 놈 비위 맞춰준 거 아니야! 사랑! 웃기지 마! 넌 그냥 내 인생의 호구였을 뿐이라고!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은 제 아들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내려다봤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보다 제 아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어미로서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그저 감싸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예상대로 그들은 상습적으로 갑자기 큰돈이 생긴 사람들을 노려온 전문 사기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종업원 아가씨와 제가 모은 증거 덕분에 그들의 과거 범죄 행각까지 모두 드러나 두 사람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죠.
그동안 저희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웃음과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묵묵히 제 설거지를 돕던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엄마 마음에 대못을 박았어요. 저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일으켜 세워 제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다, 내 아들. 다 지난 일이야. 너도 피해자인데 누굴 탓하겠니? 어서 일어나렴. 그날 밤 저희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린 다시 가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저희 집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종업원 아가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힘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는 것을 축하하고 싶었죠.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가씨 아니었으면 우리 모잔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서 와서 밥 먹어요. 그날 저희 집 식탁에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값지고 따뜻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아가씨의 언니도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저희 세 사람은 지난 고통을 웃음으로 털어내며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제게 갑자기 찾아왔던 30억이라는 큰 돈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들의 진심, 그리고 불행 속에서 피어난 귀한 인연. 저는 이제 이 돈을 저희 모자와 저희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생각입니다. 제 길고 아팠던 이야기가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